네, 이번 시간도 앞서 내용과 이어서 마이스 산업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공고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실적 요구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전 실적에 대한 불공정 거래 문제 사례, 요거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용역 수행 실적 요청 시 단위 용역 건에 대한 규모 및 금액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등 소규모 및 신생 마이스 업체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한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억짜리 행사가 이제 입찰이 떴는데 1억짜리 이상을 몇 회 해본 업체 이렇게 이제 실적이 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1억짜리를 안 해본 신생업체들은 1억짜리를 할 기회가 없으니 1억짜리를 앞으로도 할 수가 없다. 뭐 이러한 이제 전제가 깔리고 되게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다음 지침들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불공정 간행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표준 업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스 용역 입찰 공고의 사전 실적 요구는 해당 용역 추정 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을 하라.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으로 이제 수행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 기간은 통상 3에서 5년이며 소규모 영세업체가 입찰 참가 기회를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의 실적까지 확대 인정을 하는 추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 입찰에 대한 입찰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연도는 3년 이내 걸로 보통 다 올라옵니다. 근데 요즘 좀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된 것들은 이제 창업한 지, 그러니까 설립한 지 7년 이상인 업체들은 3년 이내의 실적. 근데 7년이 되지 않는 신생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이제 실적을 다 인정해주겠다. 여기 기간을 좀 차이를 둬서 이제 뭐 형평성을 좀 마련하는 입찰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행 실적 이외에 마이스 용역 수행 경험 및 참여 인력에 대한 검증을 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필요할 경우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한 사업 평가에 해당 평가 항목을 반영하는 방법을 활용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이 내용은 사실 뭐 현업에서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텍스트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입찰 공고 및 사전 규격 공개 기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는 입찰 공고 기간을 단기간 설정하여 사전 입찰 정보를 확보한 특정 업체 또는 준비 역량이 충분한 대규모 업체에 유리한 입찰 기회를 확보하고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규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긴급 공고를 진행하여 사전 협의된 업체에게 실질적인 입찰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발주 담당자들이 자기가 전에 했던 업체 왜냐면 뭐 이해도가 있으니까 뭐 그 업체 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전에 했다라는 전에 용역을 수행했다라는 가정이면 어느 정도 회사 규모나 뭐 이런 부분들이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사례는 뭐 자기한테 커미션을 주는 업체 뭐 그 업체랑 해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겠죠. 뭐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분 한 분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런 업체에게 사전에 이제 정보를 주고 가업지시서 이거를 다 준 다음에 우리 이번에 긴급으로 뛰어서 언제 입찰이 날 거니까 미리 제안서를 써놓으시고 빨리 해서 이제 뭐 단독 또는 아니면 단독이 뜰 것 같으면은 들러리 업체 한 군데 정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저희 거 바로 실행한다 가정하고 진행을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콩짝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건들이 사실 뭐 심심찮게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 업무 절차가 나왔는데요. 마이스 용역 입찰 공고 시 뭐 아래의 표와 같이 사전 규격 공개하고 입찰 공고 기간을 준수를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용역 비에 따라서 이제 얼마를 하느냐 요게 좀 달라지는데요. 저희는 보통 이제 10억 미만으로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10일 미만이면은 사전 규격을 이제 긴급이면 3일, 그리고 보통 같으면 5일, 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주 일주일을 해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입찰 공고일은 이제 뭐 통상적으로 15일이나 예, 뭐 1차 때는 이제 뭐 7일 이상 뭐 15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차 때는 재공고할 때는 5일 이상 뭐 통상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음, 음,
아마 7일 이상이 긴급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 15일은 이제 뭐 평균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기간은 최소로 지켜줘야지 입찰 공고를 보고 다른 업체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통 15일, 2주 정도의 이제 입찰 기간이 뜨고요. 긴급의 경우에는 뭐 일주일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초장 가격 고시금액 이상, 뭐 추저가 고시금액 미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음. 추정 가격 고시금액 이상이라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거나 자료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금액 기준으로 보통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가 사업 및 다른 사업과 연계된 사업 그리고 긴급한 행사 및 재복구 사업 요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행사 대행 입찰과는 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표에 있는 이 날짜를 무조건 지켜서 공고를 이제 게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낙찰 평가 단계입니다.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불공정 간행으로 용역 규모별 평가위원 구성수 및 자격 요건 등을 준수하지 않아 용역 규모에 따른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발주기가 내부 심사위원 수를 높은 비율로 배정을 해서 공정한 평가 결과를 도출을 저해하거나 의심받는 사례가 있었고 정성평가 비중이 높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에서 특정 업체에 편향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는 사례가 있었다. 평가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심사 과정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처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게 뭐 과거에 있는 안 좋은 사례들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내부 직원들이 심사위원 예를 들면 7명인데 내부 직원이 5명이고 외부에서 부른 사람이 2명이다. 하면 내부 기관들을 뭐 전에 했던 회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분들은 이제 안전하게 운영하는 대행사를 찾는다 보니까 이제 제안 내용보다는 그 회사의 이름을 보고 그냥 여기를 하는 게 안정적이야. 뭐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공정한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외부 심사위원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심사위원들이 다 이제 좀 무슨 파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다들 이제 좀 선호하는 기업과 아니면 친분 있는 기업에 따라서 말을 맞춰서 뭐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예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 업무 절차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금액대에 따라서 인원수, 심사위원회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내부 심사위원은 몇 명을 할지 외부를 몇 명을 해야지 이 숫자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원들의 의견으로 다수결로 봤을 때 의견들로 업체가 정해지지 않도록 외부 인원의 의견이 이제 의견에 거의 따르게끔 이렇게 지금 인원수가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스 용역의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바 심사위원 위촉 지침 준수 등 공정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오늘 평가 과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를 하는 게 필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발주기관은 개별 평가위원들이 평가 지침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뭐 공정한 평가 결과 도출을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이해관계 충돌 방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평가 기준 정립 및 활용 방안인데요. 불공정했던 관행을 보시면 정확한 평가 기준을 입찰 공고 시점에 공개하지 않거나 평가 과정 중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등 규정된 평가 기준 공개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 환경을 조성하거나 평가 과정 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호한 평가 기준을 공지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애정과 정성을 가지고 나라 정태에서 3, 4년 전 거만 이제 행사 대행 입찰의 이제 평가 기준표를 좀 찾아보시면 이게 뭐 탁월 몇 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차등으로 점수를 매긴다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걸 이제 표준 업무 절차로 반영을 했을 때 아래 표와 같이 준용을 하고 입찰 공고 단계에 문서화된 형태로 제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정량적 평가 항목이 이제 80점 100점이 되어 있고요. 정성점이
맞나? 이건 기획재정부네요. 예. 그래서 저희 행사는 행안부의 예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량적 평가 항목이 배점이 20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성적이 뭐 60에서 80, 가격평가는 20. 가격평가 20은 무조건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이 20으로 배점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량의 점수를 아예 안 보고 정성으로 다 보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정량이 20%로 배점이 돼 있으면은 정성은 60을 해야지 가격까지 해서 100%가 맞겠고, 정량이 만약에 패스면 정성은 이제 80% 해야지 100으로 이제 합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량에 들어가는 평가 항목은 수행 경력, 경험, 그리고 경영 상태, 기술 인력 보유 상태, 신인도,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이제 항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대입 상담 캠프를 보시더라도 이 평가 항목에 맞춰서 이제 몇 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별 배점 한도는 전체 배점의 30% 이상 초과가 불가능하다라고 비고에 써 있고요. 정성적 평가 항목은 말 그대로 제안서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술, 지식, 능력, 사업 수행 계획, 지원 기술, 사후 관리, 상호 협력 관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로 이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가격 평가는 뭐 가격 평가 산식에 따라서 이제 20점의 점수에서 이제 배점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설명을 보시면 제안서 평가는 가격 평가와 기술 평가로 이제 나눠서 보시고, 기술 평가 능력은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구분하되, 정량 평가는 발주 기관에서 직접 담당하고 정성 평가는 평가위원회 일임을 한다. 정량은 어차피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점수가 몇 점인지 평가하는 거니까 발주 기관에서 한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능력 평가의 정량적 평가 부분은 발주 기관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달청을 통해 입찰 및 평가를 진행하는 영역권 중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조달청이 대행하여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발주기관에서 정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따라 장터를 통해서 조달청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그 역할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정성평가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표 10에 의거해서 말스 용역 제안서의 평가 기준이 정립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부분의 개체의라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떤 평가 요소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개체 배경 및 목적 등의 이해 정도, 행사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참신성,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자체 협력 방안, 개체국 및 개체지 이미지 제고 방안, 이 개체의라는 단어 안에 표현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때 대외 상담 캠프 할 때 콜럼버스의 컨셉을 잡고 뭐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러한 내용의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회의하고 제안서로 표현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 구성 파트에서는 기획의 적정성과 기능적 연계성, 그리고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종합 추진 일정의 합리성, 분야별 인력 구성, 역할 분담 등 업무 구성의 적정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세부 행사 계획이라든지 뭐 인력 배치라든지 조직도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세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가업 지시서에 있는 내용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 기획 구성의 그 이제 평가 요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용을 쓸 때 이 내용들의 컨텐츠를 다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본 뒤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그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의 현실성, 분야별 업무 내용의 적절성, 분야별 친환경 총회 구현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고위 적급 회의, 부대 행사 등 주최국 행사의 이해와 계획의 적정성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세부 컨텐츠가 이러한 이제 적절성에 다 이제 부합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한다. 세부 추진 계획이라는 그 단어 안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사장 조성은 이제 행사장 조성 및 공간 활용 등 전체적인 조화, 행사장 연출의 구성력 및 독창성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장 배치도에 대해서 동선이 이제 좀 더 이제 단축이 되는가, 아니면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이제 구현을 했을 때 뭐 독창성과 이제 뭐 진행의 이제 뭐 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행사장 조성으로 본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시스템하고 행사장의 이제 배치, 뭐 이런 부분들을 행사 조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인데요. 참가자 수송 등록관리, 적절성 출입관리 방안 마련, 보안 및 안전관리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을 하고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의 수립의 적정성, 그리고 재난관리 기관의 협조 체제 구축 적정성, 그리고 비상상황 대비 재난 대응반 운영 계획 현장 작동성, 그리고 응급 환자 발생 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비 방안에 대한 제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관리, 재난관리, 비상대책 수립,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사실 제안서로서는 페이지로 표현했을 때 한 2, 3페이지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제안서 쓸 때마다 항상 들어가는 게 코로나의 대응 매뉴얼, 보험도 가입을 하고 손소독제를 이제 소독제를 이제 행사장 군데군데 비치를 하고 이제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도 놓고 마스크, 덴탈 마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참가자들이 마스크가 없으면 이제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별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의 이슈는 무엇인지. 예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몇 번 이제 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지진 관련해서의 매뉴얼이 또 제안서 계속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스텝을 교육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피난 대피 동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부 평가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점수는 업체 이름을 비공개 처리한 후 모든 제안 업체에 공개해야 되며,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심사위원 평가 부분별 점수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까지는 아직 공개가 좀 많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 점수, 그리고 이제 정량 정성의 점수 해서 합산으로 어느 회사가 몇 점을 했다, 이거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 평가 기준에 A의 이제 심사위원이 몇 점을 줬고 몇 점을 줬고 해서 여기는 평점이 얼마다, 요거까지 오픈을 해줘야 된다라고 가이드로 일단 제시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안 내용의 지적재산권 사용 기준입니다. 요것도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입찰 공고문 또는 제안 요청서 등을 통해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 일체가 발주 기간에 귀속된다고 명시하는 사례가 문제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업체 중 제안서가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제안 내용을 낙찰 업체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입찰 참가 업체 중 제안서가 낙찰되지 않는 업체의 제출 서류 반환 요청에서도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사례, 제안서가 낙찰된 업체의 제안 내용을 발주 기간이 가업 범위 이외의 분야에서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이 입찰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 말고 다른 예를 들면 리컨벤션이 이 입찰이 됐어요. 근데 리컨벤션에 좋았던 요소가 있고 마이스 플랜즈에 좋았던 요소가 있을 건데 이제 마이스 플랜즈와 상관이 없이 발주처에서 제안했던 대행사 떨어졌지만 제안했던 대행사 아이디어 중에 마이스 플랜즈가 제안했던 이거 좋으니까 이거를 합시다 하면 이건 저희 아이디어가 그냥 그쪽 업체의 유언으로 그냥 쓰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불건전 간행으로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제출 서류 일체가 발주 기간에 기속이 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아이디어를 냈어, 너희가 안 됐지만은 요거는 너희가 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이디어다라고 예전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표준 업무 절차를 보시면 입찰 공고문의 계약 상대자와 직접 재산권 공동 소유 및 계약 비당사자에게 제출 서류 반환 등 제안 업체의 직접 재산권 보장 및 활용 관계 관련 표준 조항을 명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이 어려서 계속 저도 버벅거립니다. 입찰 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직접 재산권은 마이스 업체가 소유하며 낙찰 후 계약 업체의 제안서에 한하여 발주 기관과 마이스 업체가 제안 내용에 대한 직접 재산권을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은 내서 선정이 된 업체면 그 선정된 업체의 아이디어나 이제 직접 재산권, 디자인 소스 이런 것들을 공동 소유를 하는 게 맞다라는 내용이고요. 발주 기간은 입찰 절차 및 계약 이행 용도 외에 목적으로 제안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제안 내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권 관련 계약서 작성 및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말 그대로 리컨벤션이 입찰이 됐지만 마이스 플랜즈의 아이디가 너무 좋아서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마이스 플랜즈의 요 부분만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한 뭐 비용적인 측면, 아니면은 이제 뭐 대대행의 비용 뭐 이런 걸 주고 이제 이 업체의 아이디어를 쓸 수 있다라는 조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을 위해 조달청이 제공하는 이발주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안 서류 온라인 제출 및 온라인 평가 제동 등 활용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출력하고 이런데 이제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한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한 업체가 공동으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발주기관이 제한 내용 및 계약 목적물을 활용하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 동의가 필요하다. 뭐 이거 당연한 내용이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된 업체의 아이디어를 같이 공동 소유하는 것은 맞지만 떨어진 업체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쓸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이행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파견 요청 및 파견 인력의 관리 방안인데,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한번 더 보시면 용역 기간 및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용역권에 대해서 마이스 업체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고, 기파견 인력에 대해 사전 협의 또는 명백한 사유 없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여 업체의 인력 운용 환경을 저해하는 사례, 계약 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적인 파견 인력을 요청하는 사례, 파견 인력의 가업 범위를 벗어난 업무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과도한 업무 시간 및 업무량을 요청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쉽게 뭐냐면 파견을 요청하는 자체가 사실은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파견을 요청을 하면 당연히 같은 지역에서 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타 지역이 많겠죠. 그러면 그 친구가 파견만 가서 뭐 출퇴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원룸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달방을 구하거나 주거의 형태의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 또 왔다 갔다 차비나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 유지비 뭐 이런 비용들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 비용을 다 무시하고 너희 여기에 뭐 PA 아니 또는 PM 인건비가 있으니까 이 인건비로 다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뭐 예전에는 좀 강압적으로 하는 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의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맞춰줬었는데, 이러한 이제 가이드가 생기고 나서 저희는 이제 이 규정을 얘기하면서 이런 규정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감사를 받았을 때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쪽에서 알아보고 그거는 우리가 요청할 수가 없는 거네요 하고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표준 업무 절차를 보시면 마이스 용역 참여 인력은 수행하는 업무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 법률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관계로 행사의 규모 또는 중요성 등으로 인해 파견 인력 사용이 불가피한 특수 사례에 한해서 파견 인력을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하지 않은데 다 보내달라고 하면 사실 안 보내줘도 뭐 할 말이 없다는 내용이죠. 발주 기간은 장기간의 행사 준비가 필요한 마이스 용역에 한하여 인력 파견 요청이 가능하며, 파견 인력의 업무 범위 및 예산을 입찰 공고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인건비 외에 쓰는 이제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예산을 잡고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입찰 공고 시점에서 제안 요청서 등 인력 파견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추후 인력 파견이 협의될 경우 발주 기간의 용역 계약 일반 조건으로 계약 변경에 관한 내용에 근거하여 가업 내용을 변경하고 예산 증액을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없었던 게 생기면 당연히 비용이나 이런 게 늘어야겠죠. 그래서 뭐 사실 인력 파견을 요하는 행사들이 많지는 않은데, 뭐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뭐 발주 기간의 성격이 좀 유난스러워서 이제 뭐 요청하는 이런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 저희가 파견 인력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서 이제 뭐 날을 세울 필요는 없고, 비용이 만약에 지원이 되고 보낼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은 그 비용을 받고 보내기도 하죠. 근데 사실 법상으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간행 및 문제 사례에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가업 범위를 확대 축소하거나 가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계약 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 변경에 상응하는 계약금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적정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사실 위의 부분은 뭐 발생을 하더라도 뭐 저희 쪽에는 크게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뭐 소정하거나 아니면 말 맞추거나 해서 이거는 뭐 이제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밑에 상황이 좀 불쾌했었죠. 그래서 뭐 예산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것 떼주고 저것 떼주고
뭐 해주세요. 뭐 이유는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런 식의 푸시를 하는데 이게 각각의 관계에서 안 됩니다. 요 돈 못 받으면 일 못 진행 못 합니다. 신고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음에 그 기관과 할 수가 어렵잖아요.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예전에는 좀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이 용역 계약 체결 후 마이스 업체에게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과업 추가, 삭제, 변경 및 조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표 12의 변경 사유에 따른 계약금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추가 업무 및 특별 업무의 수행을 할 때는 변경 사유로 행사 진행을 위한 추가 인력 투입, 그리고 초청 인원 및 예상 인원 외에 추가 행사 참여 인원이 발생을 했을 경우 회의 개최 횟수가 증가를 하는 사유에는 추가된 가업에 상응하는 실비를 산정해서 계약 금액을 조정을 하고 실행을 하기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 공정 계획의 변경으로 회의 개최 일정 연기로 전체 가업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투입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의 유지를 위한 간접 비용이 발생하고 뭐 인정을 해줘라 라는 내용이고요. 일정 지연에 따른 숙박 시급료 예약 취소에 대한 이제 개런티라고 하죠. 개런티 비용은 또 이제 환불 비용으로 이제 플러스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인데 통역 요원 배치 요건에서 한 개국 이상의 통역 요원을 미배치를 하거나 공식 회의 시작 전 개막 행사를 취소할 경우에는 미배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을 하고 개막 행사에 측정된 이제 산출 내역 상사 금액만큼을 감액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올라가기로 한 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은 이제 빼야 된다. 빼고 이제 덜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합산해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어차피 발주 기관이 이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대행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늘어난 게 있으면 당연히 돈을 더 줘야 되죠. 근데 발주기관 담당자들은 이 예산이 예를 들면 1억인데 뭔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1억 5천이라는 비용이 나왔다. 그럼 5천에 대한 예산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들고 자기의 이제 또 이제 업무 평가 반영에도 이건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올라간 게 있으면 그만큼 내려가 이렇게 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우리가 처음 계약했던 그 금액 내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요걸 협의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지켜지진 않지만 그래서 서로 상호하에 이제 뭐 불만이 제기되지 않는 선을 찾아가는 가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도급 관리 방안인데 뭐 불공정 간행에서는 마이스 용역 원도금 업체가 저가 낙찰을 받아 소형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부당한 하도급을 실행하는 사례, 하도급 업체와 결탁하여 간행적인 하도급을 실시하고 원도금 업체는 사전 실적 등의 이점을 활용하여 저가 낙찰을 지속하는 사례,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 부당한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행사 진행을 위한 비용 지출 구조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마이스 용역이 하도급 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권고하는 계약 일반 조건으로 특수 조건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들은 뭐냐면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만약에 A라는 업체가 회사의 실적도 많고 정량적 점수도 높고 한데 이제 뭐 다른 행사들이 많이 찼는데 이제 이 행사를 뭐 수주를 하고 자기 직원으로 이제 진행할 인력이 없으니 신생 회사한테에게 예를 들면 너희가 진행을 해. 너희가 진행을 하는데 너희가 B라는 업체의 직원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인 A 업체의 직원입니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 직원인 것처럼 일을 해. 하고 나서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의 이윤을 우리한테 떼주고 뭐 10%면 10% 떼주고 나머지 거 가지고 너희 거 정산할 거 정산하고 너희 이윤 가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없진 않습니다. 예, 뭐 왜냐면 신상업체에서도 어떻게든 일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서로의 니즈가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는 A라는 업체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의 이윤을 받아가는 거죠. 자기 회사의 회사 타이틀을 빌려주고 그 비용을 10% 가져가는 거고. 근데 이제 B라는 업체는 자기가 했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30%의 이윤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30%의 이윤을 가질 수가 있는데 A라는 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뭐 10%라는 이윤을 빼고 20%라는 이윤으로 가지게 된다. 뭐 20%는 많아 보이지만은 뭐 사실상 뭐 15% 남았는데 10 떼주고 5 남는다. 또는 30% 남는데 15 떼주고 15 남는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좀 불공정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스 용역 하도급에 대한 정의의 근거 법률과 이제 적용사항 등이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
이 표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하도급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진행을 하라. 그리고 하도급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발주처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 대해서 이제 대금 집행이나 이런 게 그 원도급에서 하도급까지 공정하게 진행이 됐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를 해라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사후 관리 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정산 기준 및 사후 정산 요건입니다. 그래서 뭐 사후 정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쪽에는 되게 뭐 핫 이슈인데요. 보시면 총액 확정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정산 및 특수 조항 등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계약금을 감액하려 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총액 확정 계약은 이 1억이라는 금액으로 이 행사를 전체 한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무대가 얼마 들었고 음량이 얼마 들었고 유니폼 제작안이 얼마 들었고 요거를 요청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업무 절차를 보시면 마이스 용역 계약을 총액 확정 계약으로 체결했을 경우 사후 정산 등으로 미집행 및 절감 비용을 환수하는 조치를 지양을 해라라고 나와 있고요. 사후 원가 검토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마이스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단가 검토가 가능한 확정된 고정비에 대한 원가 계산 검토 기준을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제시를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밑에 표까지 다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는 고정비라고 나와 있고요. 경비 중에서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회자나 뭐 이제 인력 인건비나 이런 건 숫자리에서 다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가 산정에 따라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청비, 항공료 숙박비, 사례비, 이 부분은 어느 나라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식음료비도 얼마 몇 명이 먹었는지 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통역 시스템도 이제 몇 개가 들어오고 몇 명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시 사전에 고정비 항목에 대한 원가 기준은 제시가 필수적이고, 일부 비목에 대한 원가 기준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산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내용들을 일단 한 번씩 다 읽고 정리해 드릴게요.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에서 변동비에 대한 사후 정산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원가 검토 기간에 단가 기준 산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원가 검토에 요구되는 비용은 가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 내역에 포함을 한다. 상기 내용과 근거법에 반영하여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자는 당해 마이스 용역의 계약 체결 방식을 결정하고 정산 방법 및 고정비에 대한 원가 기준 제공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조치 및 사유로 인해 초청인원 감소 및 행사 취소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제 집행한 용역 관련 금액을 마이스 업체에 지불을 한다. 발주기관은 사유로 계약을 일시 정지한 경우에도 민간기업의 고용관리 방식에 따라 기본 인건비는 지급을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보셨던 표에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마이스 행사 용역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배제를 하고요. 총액 확정 계약으로 계약을 했을 때 고정비에 있는 부분들은 사후 정산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동비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지는 부분들이겠죠. 그 중에 항공료와 숙박료, 그리고 식음료비, 이거는 이제 가격 변동으로 이제 정산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실비 정산을 요청을 발주기관에 할 수가 있어요. 요 항목들은 변동비에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또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는 이제 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로 이제 보통 실비 정산을 요청을 하지 않는 게 관행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항공료와 숙박료는 발주기관에서 요청을 한 경우에 실비 정산해야 되고 나머지 걸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요거는 뭐 추가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은데, 증빙을 할 필요가 없지만 저희가 성금을 받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행사 용역이 전체 1억인데 성금을 5천만 원을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 먼저 돈이 나가야 되는 게 많을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5천만 원은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계획서 5천만 원의 금액을 예를 들면 무대 얼마, 제작물 얼마, 그 다음 기념품 얼마, 이렇게 해서 이 돈에 이걸 쓰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나중에 성금을 받은 뒤에 그 성금에 관련된 부분만
실비 증빙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보고했던 이 항목, 이 항목, 이 항목 또는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바뀌었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행사를 위해서 5천만 원 돈을 다 먼저 내보냈다라는 거를 증빙을 해야지 상금은 이제 그 실비 정산이 이제 의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가업에 대한 대가 지급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불공정 간행에 대해서는 가업기간 종료 직전 또는 종료 이후 추가 가업을 요청하고 업체의 가업 집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가업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하여 대가 없는 추가 가업 지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례, 차후 용역 수행을 구두로 보장하여 대가 없는 추가 가업 수행을 요청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어떤 행사를 하고 이 행사를 매년 진행을 하니 자기네들이 이 행사로 만들었던 SNS, 뭐 페이스북인 페이스북, 인스타 요거를 계속 연간적으로 월에 한두 개씩 계속적으로 이제 내용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해달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행사는 종료되면 돈 받고 나면 끝이죠. 근데 그 뒤에도 내년도까지 일단은 너희가 다음 이제 대행사가 내년 대행사가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다음 대행사가 정해지기 전까지 이걸 계속 운영을 해라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불공정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 검토를 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쪽에서 뭐 할 말은 없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경우들이 뭐 처음에 좀 있었죠. 표준 업무 절차를 보시면 가업기간 종료 전후로 마이스 업체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가업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절차를 통해 추가 가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하거나 발주기간은 마이스 업체의 계약 이행 완료 통보 후 14일 이내 검사 완료 이후 마이스 업체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바꿔서 그러면 이거 하는 동안 계속 인건비를 줄 테니까 해. 이럴 경우에는 뭐 우리 돈 받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돈 안 주면서 시키는 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주는 것도 완료 통보를 이제 14일에 검사를 완료를 하고 완료가 끝나면 이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는 돈을 줘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범위가 행사 기획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일 경우에 마이스 업체가 광범위한 가업 내용을 수행하는 대신 행사 기획 및 사후 관리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인건비 및 관리 비용을 필수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나와 있고요. 발주 기간의 제한 요청 범위가 행사 당일의 운영을 대행하는 데 제한될 경우 마이스 업체의 용역 범위 또한 당일 행사 운영에만 한정이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일할 만큼 돈 주고 돈 준 만큼 일해야 되고 돈 안 주고 일 시키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요. 옆에는 이제 뭐 마이스 용역 계약의 입찰 공고문의 표준 양식인데 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2시간에 걸쳐서 배워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 산출 시 일반 관리 비율 뭐 이제 8% 이윤율 10%의 상한가 미만은 이제 적용을 시켜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인건비 대가는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을 하되 참여율이 100%로 조정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상여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뭐 지급하라라는 내용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PN과 뭐 PA의 이제 그 인건비 단가 산출은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투입되는 퍼센테이지에 막 나눠서 이제 지급을 월별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여금 퇴직급여 뭐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이렇게 좀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총액 확정 계약 시 사후정산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요구는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가 없고 수요 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지시 재산권은 공동 소유로 해야 된다. 파견법에 허용되지 않는 파견 인력은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없고 용역 계약 체결 후 최초 계약 내용과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계약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도 사실 이 내용들을 달달 외우거나 하고 있진 않아요. 필요할 때만 찾아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한번 뭐 지금 보시면 이해 안 되는 게 태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계속 개정이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이스 업체에 혹시나 취직을 하시게 되면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먼저 찾아서 숙지를 하고 업무에 투입을 하시면 법의 테두리를 알고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를 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달달 외워서 뭐 이거 가지고 시험까지 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보강 때 여러분들께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학습 자료실에 이제 이 원문을 올려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한 학기 동안 진행됐던 이벤트 버지팅의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의 강의가 다 끝났고요. 사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재무관리 쪽은 좀 이번 강의 때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재무 관련된 이제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제가 더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벤트 예산 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걔 중에는 다른 교수들의 수업과는 차별화가 돼서 되게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수업 시간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이 다 알고 쉽게 배우는 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 이제 저는 저희 직원들의 매뉴얼로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면 저희 마이스 쪽에 취직을 하셨을 때는 되게 탐나는 인재가 되실 거고요. 숙지를 안 하시더라도 마이스 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턴을 가거나 아니면 취직을 했을 때 그때 이 자료를 그 회사에 대입을 해서 찾아보시게 되더라도 굉장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저도 제 강의 내용이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가 익숙치 않아서 처음에 좀 버벅거렸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값진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제 수업 듣느라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학점은 여러분들 기대 이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